73.4세, 2023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발표한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처음 평균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50년 대비 무려 26.9세나 높아졌습니다. 불과 13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도 3.3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균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를 넘어 120세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도 등장했죠. 이처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웰다잉, 그러니까 생을 잘 마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거죠. 관련해서 지난 2월 한 부부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전 총리였던 드리스 판 아흐트와 그의 아내였죠. 이들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동반 안락사로 한날 한시에 함께 눈을 감았기 때문인데요. 판 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고, 부인도 지병을 앓게 되면서 투병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가 생전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는 부부가 많이 아팠고 서로 혼자서는 떠날 수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명한 인사, 그것도 부부의 안락사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개인이 죽음을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세계적으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법제화하거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안락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식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국립국어원이 정의한 안락사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유터네이시아라고 표기하는데요. 좋은 죽음이라는 뜻의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영국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직역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컨은 의사는 환자의 편안한 임종, 즉 안락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안락사 그리고 조력사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안락사에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영양 공급이나 산소 호흡기 등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판 아흐트 총리는 적극적인 안락사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존엄사는 일종의 소극적인 안락사로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력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본인이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안락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2년 프랑스의 유명 배우였던 알랭 드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처럼 개념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력사는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조력사가 합법화된 나라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미국 일부주를 포함해서 캐나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 등을 포함해서 1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이 중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국가죠. 관련 업체인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이곳을 통해서 생을 마감한 외국인은 약 3,460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가 가장 먼저 법을 도입했고 2022년 3월에는 조력사 시행 요건에서 오리건주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뒤따라 버몬트주도 같은 해 5월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처럼 거주 요건을 없앤다는 것은 미국인이라면 오리건이나 버몬트주에서 조력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력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위스와 달리 조력사가 가능한 주에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다가 말기 상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도 있죠. 한편 캐나다는 2016년 조력사와 안락사를 법제화한 이후 시행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력사를 선택한 이들이 지난 2016년 1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약 7,6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7배가 넘은 겁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10,000명을 넘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 캐나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조력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도 2016년에는 0.4%에서 2021년에는 3.3%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가 의료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연기됐었죠. 하지만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20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마크 홀랜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시스템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의회 검토를 허용할 것이라며 캐나다의 각 지역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가능한 국가는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콜롬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는데요. 고통이 크고 견딜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경우 등 6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12세 이하 불치병 아동도 부모 동의 아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확대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고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중 12세에서 16세 사이 어린이 사례는 단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판 아우트 전 총리 부부처럼 동반 안락사를 하는 경우는 2020년 13쌍, 2022년 29쌍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벨기에는 앞서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서 미성년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엔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도 잇따라 안락사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페인은 안락사와 조력사 모두 합법화했는데요. 스페인은 인구의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국가로 법제화가 되기까지 반대가 심했었죠. 그럼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라몬 산페드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968년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된 남성 산페드로가 30년간 법정에서 안락사를 요구하다가 결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도움을 줬던 친구는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죠. 이를 소재로 한 영화 See Inside는 지난 2005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고 사연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은 안락사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펼쳐왔고 결국 2021년 안락사와 조력사를 합법화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로서는 안락사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카톨릭 국가들도 빗장을 푸는 모양새죠. 인구 80%가 신자인 포르투갈도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2023년 안락사 비범죄화를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도 5월 말부터 조력 사망 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나 프랑스에 오래 거주했으며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보트랑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권리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라면서 환자의 지원 요구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죠. 이 밖에도 페루와 에콰도르 등에서 선례들이 나오면서 이런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최근 흐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함께 생명 존엄성 경식풍조 확산 등 매우 민감한 문제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허용폭을 넓히면서 미성년자와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죠.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플랜 75는 국가가 고령자의 안락사를 독려한다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안락사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보다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서 고통 완화 치료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는 의료 지원을 뜻하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한 의학적 서비스는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완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완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HO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완화 치료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완화 치료를 1차 진료센터에서 제공하는 등 보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 의대의 사막 및 임종의 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세계 81개국 가운데 A등급의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대만, 코스타리카, 한국, 호주 등 6곳에 불과했습니다. OECD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서 임종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기회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준 이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국가가 임종 돌봄 정책을 더 중요한 의제로 삼아서 포괄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첨예한 논쟁거리인 안락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양립되는 논제인 만큼 찬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최근 양상을 봤을 때 세계 각국은 안락사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락사 논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